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신인교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목요일 이 시간이 항상 기다려져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딱 월요일부터 방송을 시작을 해가지고 예. 보수 우파적인 입장으로 막 수요일 저녁까지 갔다가 아, 그래요? 목요일 날 이렇게 오전에 와가지고 정신 교육을 받고 가면 아니, 균형점을 좀 잡고. 네, 다시 이제 또 아, 중심을 잡게 되고 막 예. 방금 전에 지금 국정 브리핑 이제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예.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했으니까. 근데 이제 국정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프린트로 먼저 좀 받아봤기 때문에 좀 내용을 지금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국정 브리핑과 관련해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고 국정 브리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체코 원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일단 동해 심해 가스전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근거는 들었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거. 그리고 제가 직접 챙기겠다. 최종 계약까지. 그리고 상반기 수출이 굉장히 좋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신기한 게 있어요. 뭡니까? 수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본과의 수출의 격차가 좁혀졌다. 네. 이게 이 정부 와서 처음 등장하는 레토릭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논리죠. 우리가 일본에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 맨날 뭐 반일 얘기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네. 일본을 앞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얘기도 있고 1인당 GDP 얘기도 있고 일본 우리가 앞선대요. 이제 막 앞서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반일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일본이랑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딱 해가지고 네. 일본에 줄 건 주고 이제는 줘도 된다 일본에.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도 일본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내년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한테 옛날에 식민 지배 당하고 이랬지만 그거 다 이제 잊어버려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나가고 지금도 이제 잘 나가는 그러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어떤 협의를 하더라도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일본 이기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고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것도 맞는데 저 요즘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꾸 나한테 틀렸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면 맞아. 김민아 절대 맞아. 김민아는 늘 맞아. 늘 옳다. 김민아 늘 오라. 나는 김민아 너무 좋아. 집에 가서 막 눈물이 나요. 내가 오늘도 틀렸나? 이러면서. 김민아 맞아.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를 비교를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해마다 수출액을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출액이 늘어나는 게 괄목할 만하지가 않아. 그리고 지난해 팍 줄고 지지난해 팍 줄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명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지난 정부 있죠? 문재인 정부랑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거든. 이게 자신이 있는 워딩이라면 문재인 정부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다. 뭐 이런데 지난해에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이건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요거 분명히 2021년 수출액이랑 비교를 해보면 얼마 증가를 못했을 거야. 그거 당연하죠. 그렇지. 그냥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숫자 가지고 살짝 장난치는 거.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점들 있잖아요. 비교의 기준점들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성장률을 IMF에서 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제일 잘 나간다고 했다. 금년도에는 제일 잘 나간다고 했다. 요렇게 말하는 것도 기준점이 주요 선진국 중에서 뭐 2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조중동이 주요 선진국이랑 우리랑 비교했어. 주요 선진국보다는 우리가 늘 높아요. 네. 유럽보다 안 높은 적이 있었나?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이거든. 미국, 유럽, 일본이야. 그거보다 안 높았던 적이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그렇죠. 성장률은 늘 높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랄지 박근혜 정부 때는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중국, 인도랑 비교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중국, 인도랑 비교했잖아.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체리피킹을 예. 하는 게 예. 그러면은
내년도 성장률이나 이런 거는 또 막 뻥튀기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정부가 내년에는 돈을 안 쓸 것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 성장률 별로 안 좋을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굳이 왜 일본하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는 전년도 대비라든가 이 과거하고 이 수치 비교를 안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럴 때는 사실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대외 여건이 어렵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 굳이 왜 일본 얘기를 자꾸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 그런 이제 의심을 좀 품고 있고 맞아. 그 다음에 김이라는 맞아. 네, 이거 아무튼 뭐 그게 제가 요즘에 의심하는 흐름이 있어요. 예. 1인당 GDP도 그렇고 자꾸 일본을 우리가 앞서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자꾸 이 조중동도 그렇고 그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 지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라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이 국정브리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부채 얘기가 또 나와요. 국가 채무에 대한 얘기가 국가 나오는데. 채무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또 전 정권에서 국가 채무를 너무 많이 졌다는 얘기가 뭐 여러분 또 전 정부 탓을 해야지. 그렇죠. 전 정권 얘기는 또 네. 여기서는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리피킹 해가지고 좋은 얘기, 써먹기 좋은 얘기, 앞으로 자기들이 뭘 할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얘기에 있어서는 또 활용하기 좋은 얘기들만 쑥쑥 골라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첫 화두로 던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대통령께서 현실을 아는가, 참모들이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도시락업을 종사하시는 분인데 정말 이제 자기 문 닫아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옆에 있는 상가들도 지금 다 폐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가 커피도 잘 안 돼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해약도 못 하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그냥 계약 기간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경제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가보면.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거를 속아줘야 되잖아요. 속아요? 아니 속아줘야 되지. 속아요. 오케이. 예. 어떻게 속아요? 국정 브리핑을 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속아줘야 되는데 이게 금방 한 번만 이렇게 보면요. 또 사기 싫은군. 뭐 이런 게 막 보여. 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동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높았어. 거기에다가 또 2%가 또 높아지는 거야. 예? 그런데 그거 2%대니까 전년 동기 대비 2%대니까 이게 안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금치 한 단에 지금 10,000원이야.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이에요. 추석에. 요 직접 체감하는 물가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렇죠. 그런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양적 완화나 뭐 이런 걸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돈을 비전통적 풀었어? 그러니까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돈이나 풀었어. 그렇죠. 그런 요인도 없이 왜 물가를 왜 오른 거야? 막 이런 의문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예를 들면 체코를 방문해서 뭐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일종의 뭐 예를 들면 알리바이 내지는 이제 변명인 게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그러니까는 뒷다리 걸어가지고 안 될 뻔한 거 이번에 어떻게 살려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예. 그 얘기인 거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뭐가 잘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엎어질 뻔한 거 이거 살려냈다 사실은 이런 분위기인 건데 그리고 뭐 원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쭉 보다 보면은 사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 이 물가 상승률 연속 2%대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와가지고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대출 조이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올랐잖아.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의문도 있고 예. 지금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 공급 만능론이 맞냐도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미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논리대로 하면 집값이 오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오른 상황인데 뭘 제때 공급을 하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을 뭐 이거 많이 이제 뭐 늘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온누리 상품권 지급액을 5.5조인가 늘린다고 지난번에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5.5조 늘리는 거는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예를 들면 25만 원 상품권 지급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면 논의할 대목이 많고 야당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절충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도 보지만 예. 근데 오늘 그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안 된다. 예. 근데 온누리 상품권 5.5조 지원에 대해서는 이건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대책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의문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경제 분야에서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또 일본이구나. 우리 경제가 네.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엔저잖아요. 그렇지. 정확히 800엔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렇죠. 폭락했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이 넘어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거를 이제 엔고니까 내년에는 또 벌어질 거야 격차가. 아니 또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만 아니 또 그게 이렇게 아니고 또 저는 경제적으로 지금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야 사실은. 네. 하여튼 800엔대 초반에서 하반기 계속 지금 엔고 갈 겁니다. 네, 예. 지금은 좀 900엔대 초반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엔저 현상 때문인데 우리 경제를 대통령께서 잘 컨트롤하셔가지고 소득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굴하죠. 그 다음에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에서.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8월까지는 6%대였는데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새로 이제 대출을 신용대출이에요? 예, 예. 대출을 연장을 했는데 7%로 높아졌어요. 근데 이자 부담이 낮아졌다고 얘기하시는 게 이게 현실을 아는 분인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분야만 봐도 현실을 알고 얘기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참모들이 장밋빛 보고만 하니까 그거 보고 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의문이 많이 가요.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대출 이자에 관한 것만 조금 얘기를 하면은 그때 갈아타기를 통해서 대출 갈아타기를 했을 때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금리 상품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낮은 이자율이다 이래갖고 갈아타기 했을 텐데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 다 찔러가지고 대출 줄여야 되니까는 주담대 대출 금리 좀 올려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개월 전부터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리가 한 올랐지 2개월 않습니까? 됐어요. 한 그렇죠. 2개월 됐어요. 금리가 올랐지 올라갔어요. 않습니까? 시장 금리는 오히려 네.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시장 금리는 2개월 올랐더라고요. 전부터 다시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이자를 내던 사람들이 야 이게 그래도 갈아타게 갖고 이자 좀 줄였어 이러던 사람들이 네. 요것에 올랐어. 의해서 이자가 오른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죠. 올랐다니까.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는 이거 이제 뭐 총평을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 모습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고 이 연설을 전 던졌다고 그렇지.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연설은 평가할 값어치가 없다는 걸 제가 3분 안에 정리를 할 건데 예. 지금도 세세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반박을 하다 보면 너무 헛소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 헛소리에 빠져서 괜히 무익한 논쟁만을 해가지고 오히려 본질을 가려버리는 이게 너무 크다는 거고 저는요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미국 하원 의장이 트럼프 연설 이렇게 찢어버렸거든요. 전 지금 이거 솔직히 작가님이 주셨기 때문에 안 찢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갈비알이 찢어야 돼요 지금. 예. 물론 뭐 종이가 죄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읽을 값어치가 없는 연설이다. 제가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과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구분해 드리자면 대통령은 숲을 말하고 총리가 나무를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배열된 내용들이 다 나무 얘기입니다. 뭐 이자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뭐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앞에 깔고 있는데 그만큼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럼 대통령은 뭘 얘기해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 2024년도에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내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전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구조개혁 얘기가 앞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없어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진단해 보자면은 인구 문제가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인구 문제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맨 마지막 20페이지 전에 예. 맨 마지막에 인구 문제 나와요. 앞에 떠든 내용 다 지금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기자들이 따져 물어도 기자들도 제대로 모르지만은 이거 대통령도 제대로 다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왜
그 시선 분산을 시키는 건지가 전 문제고요. 또 긴거리 하나는- 지키려고 그러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이 많은 분량의 대통령의 연설을 가지고 이 안에서 한 문장을 뽑아낼 수 있나요? 저는 이 안에서 한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본인도 모르고 읽는 사람도 한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적인 것만 연금은 뭐 우리 최경영 앵커님 전문이시니까 제가 빼고 얘기한다면 예. 교육에 대해서는요. 여기 교육의 선택권 보장하고 좋은 얘기 많이 써놨어요. 좋은 얘기 많이 그거를 써놨죠. 2년 집권하고 2년 6개월 지나가지고 인재 비전 만들면 그게 통용이 됩니까? 교육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요 사교육 카르텔 수사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무슨 이제 와서 교육개혁 얘기한 게 너무 한심한 거고 뭐 교육부 장관도 2조 MB 사람이고요.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몇 줄 써놨는데 다 그냥 의미 없는 내용 써놨고요. 노동부 장관이 김문수인데 뭘 해요? 뭘?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도 지금 의료 붕괴돼가지고 난리가 나서 대한민국이 좀 뒤집혔는데 의료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간호법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 행사해서 그동안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와서 대통령의 얘기는 그거예요. 야 전공의들 니네 짜증나서 다 나갔어? 그래 앞으로 전문의랑 PA 간호사가 그 역할 할게. 오지 마. 이 얘기거든요 오늘.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간호법에 대해서 1년 전에는 거부권 쓰고 인제 와서는 다시 찬성하는 이유가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전공의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구조 문제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거를 그냥 PA 간호사들 와서 똑같이 하면 돼.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이 말장난이라서 저는 그냥 윤석열의 사기에 놀아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안타깝고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통령을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탄핵해야 말씀하시면 될 저희 예. 앞에 좀 얘기한 게 다 쓸데없는 얘기가 돼가지고 예. 또 제가 서운하고 그렇죠. 너무 아, 근데 저는 총평적으로 예, 총평으로. 너무 한심해서 예, 그래도 이제 저 하나하나씩 따지긴 해야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하나하나씩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한 2년 먹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가겠다는 거지. 이거 가지고 연명하는. 예, 연명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보는데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로 외교 지평과 경제 용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수출은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건지 경제 용토를 어떻게 확장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아니고 미국 따라가기 외교 아니었어요 이게? 미국 따라가기 미국 쫄병. 그다음에 미국의 행동대장. 근데 네. 미국의 행동 대장이면 좋아. 나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 일본의 행동 대장아. 그게 우리가 3등 국가로 전락했어. 사실은 요 동아시아에서는 네. 그게 그거죠 뭐. 미국, 왜냐면 일본, 한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일본을 통해서 동아시아 전략에 개입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걸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가서 한미일 협력을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강요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정권은 갑자기 머리에 이제 친미 띠를 딱 두르더니 그래 우리는 한미일 협력 해야 돼 이러면서 지금 미국의 어떠한 그런 지역 전략에 맞춤형으로 가면서 일본에 완전히 모든 걸 양보하고 저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일본을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완전히 한일 밀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앞잡이 같은 거죠, 뭐 이게. 이것을 뭐 거의 다른 지금 다른 예, 네. 어떤 얘기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냥 미국의 신문들이 계속 뭐 오랫동안 그래 왔습니다만은 이 정부 들어서 정말 눈에 거슬리는 대목들이 자기 나라인 미국과 일본과 한국 이 순서로 늘 기사를 쓰거든요. 한국에서만 한미일이지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일본, 한국이야.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아니고 일본이 이어서 3등 국가예요. 우리를 3등 국가로 전락시킨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사력이 재래식 무기로는 6등이야. 예? 일본이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 숫자로는 못 따라와. 일본이 핵무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처럼 막강한 해병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미국이 일본한테 특히 일본의 도쿄 사령부에 국동사령부를 안 치려고 저렇게 합니까? 그때 그 국동사령부에 한국은 어떤 자리매김을 하겠어요? 3등 국가라서 그 밑에 있는 거라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이 대장이고 일본이 소장 정도 되고
한국이 대령이야. 해병대 대령으로 우리가 땅깨로 우리는 보병으로 진출해야 돼. 중국이랑 만약에 미국이 전쟁해가지고 대만 그렇게 된다면, 예? 일본이랑 러시아랑 싸우면 만약에 한미일 동맹하잖아요. 국민의힘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그 김병주 의원이 말한 게 저는 아주 정확하다라고 보는 게 러시아랑 일본이랑 싸우는데 한미일 동맹이야. 예? 러시아랑 일본이랑 영토 분쟁이 났어. 네. 중국이랑 일본이랑 영토 분쟁 그 전에도 났잖아요. 나가지고 싸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니까. 동맹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전을 해야 된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상호야, 상호.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50년대, 60년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미국의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누가 되든 간에 우리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야. 지난번에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잖아. 너 군대 파병해라. 근데 누구의 지휘를 받게 되냐면 잘못하면 일본 지휘를 받게 생겼다니까 지금. 근데 그 한미일 동맹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아니 미국한테 해구산 이미 사실상 얻었다며. 윤석열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왜 일본한테 들어가야 돼? 핵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정부는 예. 자꾸 괴담이다, 뭐 몰이한다 이렇게 또 치부를 하는데요. 예. 먹구름이 하늘 위에 보이잖아요. 예.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몸살 기운이 있으면 감기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대외 전략들을 보면 한미일 동맹을 위한 빌드업을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도장 하나 찍는 거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예. 근데 그래 놓고서는 본인들은 뭐 한미일 동맹 나왔다 그러면은 괜히 무슨 친일몰이 하지 말라 그러고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한미일 동맹이 성사가 되면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총알바지 하는 겁니다. 총알바지 하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더 높아요. 미국과 일본을 위한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 개입되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과 일본이 자기 땅에서 전쟁합니까? 미국은 저기 태평양 뒤에 있고요. 미국은 한 번도 범토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렇죠.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예. 러시아와 중국과 분쟁이 일어나서 싸운다 그러면 화약고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 지난번에 한국 전쟁 나가지고 일본만 그렇죠. 좋았잖아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돌고 돈다고 대한민국이 3등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대한민국의 국익 전혀 없이 이 나라의 젊은이와 이 나라의 모든 자원들이 미국과 일본의 그 세계 전략에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 이걸 어떻게 용납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요즘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다 괴담이라고 하고 막 괴담이 이러는데 아니죠. 사이비 네. 근데 이런 거를 반박을 한답시고 지금 상대의 주장은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한미일 동맹에 준하는 어떤 군사협력 체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사적이 됐든 경제적으로 됐든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령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일종의 그게 괴담이다. 너무 큰 위험을 예를 들면 부풀리고 있다. 이러면서 뭘 반박을 하냐면은 자위대가 예를 들면 한반도에 들어온다고 해서 한반도를 침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언제 침략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침략을 한다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런 방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 세시움 우럭 얘기를 옛날에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시움 우럭이 후쿠시마 원전 앞에 항만에서 잡혔는데 얘가 기준치 180배가 검출이 됐는데 요거를 도쿄 전력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는 그물로 가두겠다고 한다. 근데 그물로 가둬갖고 될 일이냐 그게. 이렇게 간 거잖아요 얘기가. 실효적이지 않다 대책이. 그런다고 그럼 되겠느냐 이런 거였는데 요거를 반박한답시고 이 친원전론자들이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은 세시움 우럭은 우리 밥상에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가 한 주장의 핵심이 아니거나 상대가 하지 않은 주장을 그것은 괴담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렇죠. 이상한 얘기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하지 않은 갑자기 누군가 한 이상한 얘기를 메인에 딱 올려가지고 이런 괴담을 상대방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박한다 이러면서 상대방이 한 주장 자체를 원래 그 허접한 주장으로 지금 치환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거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에 속지 마시죠. 만약 이거에 속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거기에 대해 괴담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한다고
된다고 또 막 이렇게 되면서 자위대가 우리를 침략할 수도 있어라든지 세슈 무력이 밥상에 오를 수 있어라든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시린기 변호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의심하는 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걸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의 의심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 27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때 국방부 차관이 네. 악사라고 예.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일본과 맺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쭉 오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 동맹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지소미아, 하나는 악사. 지소미아는 했죠. 지소미아는 했고, 정보전.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악사,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맺으면은 이거는 군사 동맹으로 가는 그냥 확고한 양날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국방부 차관이 인정을 했어. 그랬다가 점심 먹고 와가지고 미안하다, 아니다라고 다시 부인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점심 시간 중에 아주 그냥 제가 예측하기에는 전화를 받았나 엄청나게 보구나. 깨진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2015년도 김태효 지금 안보실 1차장의 논문에 나와 있어요. 상호 군수 협정을 맺는 게 맺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거기는 보통 국가를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그렇지. 정상 국가를 지원해. 그거랑 최근에 이제 한미일이 여러 가지 협정을 맺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 항에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 역의 동맹, 역의 안보 이것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라는 그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계속 의심을 하고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야 이거 일본과 군사 동맹 맺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기들이. 독도 관련된 조형물 이상해. 예. 이것도 없어지고 있고 기시다가 온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지금 어떠냐면 기시다가 오면 단순히 한일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이 수준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거래요. 더 높은 차원의 협력과 어떠한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약속을.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여기서도 일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서 아이 우리가 일본보다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군사 동맹 협정을 맺더라도 우리가 뭐 또다시 뭐 일본한테 당하겠어?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근데 생각이 드네요. 자꾸 우리가 그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미 한 1년 전에 BBC에서 일본 자위대를 평가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문득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대만 침공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이 정도 자위대 그때 이제 훈련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아직 좀 어리숙하더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평화 유지국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실전 연습이랑 이런 걸 이제야 하는 거야. 이제야 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때 실제로 진격 작전을 하고 상륙 작전을 할 곳은 지금의 자위대로는 약간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한국의 해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대목이 나와. BBC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왜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런 생각을 할까? 서양 사람들이. 네? 미국의 전체적인 플랜이 정보 기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항모까지. 그래서 동지나 동중국해부터 미국이 사실은 항모가 좀 부족해요. 네. 부족해가지고 동중국해 그다음에 대만까지 해서 상시적으로 24시간 저기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모가 좀 부담스러워해. 왜냐하면 지브랄타랄지 저쪽 이제 중동 쪽에 상시 주둔해야 되는 항모가 있고 유럽 쪽에 주둔해야 되는 항모가 있고 지들 지켜야 되는 항모가 있기 때문에 극동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거든. 근데 돈이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인데 일본이 한국보다 좀 돈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기술이나 이런 것도 핵논축이나 이런 것도 NPT에서 일본은 허가를 내년에 해줘버렸거든. 사실상 일본은 핵무장 하려면 6개월이면 돼요. 그렇죠. 끝나. 걔네들은 이미 우라늄 농축을 미국이 오래전에 걔들은 허가를 해주고 우리는 허가를 안 해준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핵 항모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 니들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해라 라고 하면 여기 동해부터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까지
일본 항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걔들이 넘버 2가 되고 우리는 넘버 3가 되는 그 상황. 그리고 지상전이 일어났을 때는 네가 들어가. 한국 니들이 들어가. 니들이 잘하니까. 이 상황을 지금 계속 그랜드 그 대전략으로 지금 그런 느낌을 받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뉘앙스가 있는 외신들이 굉장히 많아. 김태효랄지 대통령실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막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게 한미일 동맹 구조에서 이루어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예. 일본은 징병제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평화헌법 때문에 징병제를 취할 수가 없고 그렇죠. 애초에 거기다가 자위대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에 익숙한 어떤 그러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말씀하신 기술이라든가 지금 어쨌든 일본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는 미국하고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전폭적으로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해안가에 뭐 미사일 배치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SM3 뭐 어쇼 이런 거 이지스 어쇼 이런 거 다 배치를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일본은 상당히 완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징병제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아주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백병전에 아주 완성되어 있는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한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리로 봤을 때에는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이 정도는. 그렇지. 그 국민들한테 그러면은 한미일 동맹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끊임없이 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맹이라는 거는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 유사시에 다른 나라랑 전쟁할 때 우리도 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거를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말하라고 동맹의 의미를.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동맹에 대해서 예. 앵커님 말씀하신 설명이 맞고요. 예. 이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나 국익을 위해서는 절대 누구도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문수의 역사인식이 우리 헌법 체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듯이 지금 윤석열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이런 한미일 동맹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만약에 한다? 그걸 매국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4대 개혁을 한대요.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겠지만 내가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연금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기도 안 찹니다. 문제점을 짚어주십시오. 일단은 네. 사악하다. 사악하다. 어떤 부분? 일단 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국회에서 수기를 통해서 나온 안이 있어요. 네. 더 내고 더 받자. 네. 더 내고 더 받자를 민주당도 찬성을 하고 국민의힘도 일부 찬성해서 그 수치 가지고 더 받는 수치 가지고 막 싸웠거든 막판에.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 국민의힘 안 뭐 한 0.5% 덜 받는 안, 그러니까 더 받기는 하지만 원래 안보다는 덜 받는 안, 그렇게 가자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거기서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그렇죠. 이제 후지부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안, 네. 요게 국민들이 합의한 안이었거든요. 네. 수기제를 통해서 요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40% 정도는 더 내고 똑같이 받자. 네. 였어요. 그러니까 55% 정도가 더 내고 더 받자. 네. 45% 정도가 더 내고 똑같이 받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거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상 말하는 거는 더 내고 덜 받아라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말이 안 나와 있어. 그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거는 조선일보도 찾아보세요. 자동 안정화 장치. 하루 이틀 전에 썼더라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17%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요 제도를 도입하면. 이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예. 여기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설명을 하자면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되는데 예.
그러면 모수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모수 조정을 지금 자동 안정화 장치로 대체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거는 이 모수 조정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얼마나 낼 것이냐와 얼마를 지급하느냐의 요 구조를 네.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리고 그 시점에 그것을 결정하는 시점이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에 연동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수조정에서 보험료율은 몇 %로 한다. 근데 소득대체율은 몇 %로 한다. 요거는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나는 얼마를 받는다라는 거를 예상 가능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을 하면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나는 돈을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 상황도 될 수가 있고 경제가 엄청 좋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대왕고래가 터져가지고 막 자원 부국이 되고 이러면은 덜 내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가 뭐 앞으로 계속 경제가 어쨌든 성장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갈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인구만 보면 돼요. 그렇죠. 인구. 그렇죠. 그런 것들 인구만 그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 자체의 네. 비율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는 앞으로 경제가 앞으로 막 좋아지겠느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을 때 경제가 막 지금보다 좋아지는 상황으로만 가겠느냐, 아니면은 경제가 어쨌든 간에 경기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률이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장률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어쨌든 경향적으로 성장률은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경제 자체가 성장하는 정도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는 건 더 내라고 할 것이고 받는 것 자체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제가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개념이 언론에 보도된 지가 한 며칠 됐어요. 그렇죠. 찾아봤어요. 이거는 결국 그러면은 이런 걸 도입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중요한 건 결국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잖아요. 그렇죠.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느냐 줄이는 데 기여하는 거냐 찾아보면은 결국은 이런 거 도입한 나라가 다른 데도 있거든요. 결국은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도출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에 이런 걸 도입한 경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OECD 국가 중에는 소득 대체율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론적으로 보면은 모수 조정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내고 덜 받아야 돼라고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 싫으니까 이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거를 도입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유승민 전 의원도 격찬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KBS 유원준 기자와 국민연금공단에 계시는 원 교수님인가요? 원 본부장님하고 또 카이스트에 계시는 김우창 교수하고 세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TV에서 하여간 그 2번 이상 불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뭐예요? 자동 안정장치,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제가 이제 세대 갈라치기도 설명해 드릴 텐데, 빠져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그 책에서 제시하고 국민들이 수기를 통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했던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3115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앞에 일이 있잖아요. 3일에서 1이 뭐냐면 야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지금 국가에서 다 도와주잖아. 빵꾸나고 적자 나서. 근데 지금 완전히 흑자였을 때 지금 엄청 흑자거든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흑자예요. 2045년 정도까지는 흑자야. 무조건. 1,500조 될 때까지는 쭉 그냥 가거든요. 내는 돈이 많으니까. 중장년들이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쭉 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돈을 더 내라. 어디서? 국민들한테만 걷지 말고 국가에서 더 내라. 그래서 GDP의 1%를 더 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수익을 올려가지고 요 모수, 진짜 모수를 엄청나게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미래 세대가 큰 짐을 지지 않더라도 지금 1,500조, 2,000조, 3,000조를 계속 늘려가는 앞으로 20, 30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모수를 많이 늘리면 그러면 안정화가 50년, 100년까지 된다.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국가가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GDP의 1%면 2,000조니까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안 하냐? 다 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다 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하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다 적자 났잖아요. 적자 났을 때 뭘로 메꿔줍니까? 국민의 세금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못 가주잖아요. 근데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은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는데 국민들은 니들끼리 세대끼리 싸워. 정부는 개입 안 할 테니까. 정부가 진짜 개입해야 되는데. 그리고 OECD 선진국들 다 개입해서 GDP의 1% 정도를 이렇게 넣고 있어.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넣으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근데 그 말이 싹 빠져 있잖아요. 예? 긴축 재정한다고. 네. 긴축 재정한다고. 그러면 긴축 재정하는 그 국가가 아니고 사실은 정부죠. 그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까? 그렇죠. 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본인은 해외 수방 빵빵 다니고 사우나 만들어 놓고, 예? 뭐도 만들어 놨어요. 드레스룸도. 드레스룸, 뭐 사우나,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드레스룸 말이죠. 연예인들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냥 옷걸이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LG나 삼성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가전 제품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복 이렇게 그 스타일러 같은. 스타일러 같은 네. 거. 그 한 300만 원 하죠. 방 전체를 드레스룸을 온도와 습도를 맞춥니다. 방을 스타일러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방을 스타일러로 만들어요. 돈 많은 연예인들은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거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근데 드레스룸을 왜 공개를 못하냐? 제가 보기에는 온도 습도 맞췄을 것 같은데 디올백 받으시는 분이 그거 안 맞췄을까? 본인들은 호화판으로 그렇게 살면서 국민들한테 이게 지금 다른 선진국들 다 하는 건데 그거는 쏙 빠져놓고 자동 안전장치 해가지고 더 내고 니들 덜 받아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세대 갈라치기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으니까 잠시 광고 보고 30초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실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최대 48만원, 중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무려 총 78만원의 현금 사은품 받으실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비교만 주는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알뜰폰 또는 새로 휴대폰 장만할 필요 없이 쓰던 휴대폰에 다른 통신사로 유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를 통해서 가입 후 주변 지인들도 가입하면 그만큼 추가 5만원 혜택도 무제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혜택들은 사은품 혜택이고 별개로 통신사 결합을 통한 요금 할인도 있으니까요. 1670-2571, 예, 1670-2571로 전화 상담 받아보시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하네. 이게 지금 정말 저는 이게 보다가 화가 좀 나는데 아 지금 화 나오는구나. 이거를 좀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해야 화를 덜 낼 수 있대요. 보십시오. 이게 두 번째는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인상은 다 시켜. 근데 인상 속도를 중장년 세대는 1% 하면 청년 세대는 0.5%씩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네. 올해 내니까. 예, 올해 내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자, 이게 이제 공정한테 보이시잖아요. 이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 말씀 잘 해주셨어요. 뒤에 보면 네. 어르신들은 있잖아요. 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 어르신들은 기존 혜택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국민연금이 언제부터 도입됐습니까? 건보료는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박정희 때 1977년인가 도입됐거든요. 네. 이 국민연금은 전두환 때 1987년인가 6년인가 도입됐을 거예요. 그때 처음 도입됐을 때 공무원들, 대기업 이렇게 차례로 도입됐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 들어야 전국민 제도가 도입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가입을 안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연금 가입 안 했던 사람들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죠. 줬어요. 줬어요? 가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60세 이상만 넘어가면 돈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줬다고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가입을 그 몇 푼이라도 했잖아요. 그럼 또 돈을 줬어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주로 독재 정권에서 왜 이 제도를 공산주의적인 제도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왜 이 제도를 만들었냐? 정통성이 없으니까 만들었거든. 그러면서 막 뿌려줘 버렸어요. 처음에 막 뿌려줘서 처음에 도입됐을 때 어르신이었던 분들은 물론 기대 수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60세 그렇죠. 환갑잔치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환갑잔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60세, 65세 되시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 거야. 왜냐면 금방 5년 후에 10년 후에 돌아가시니까. 근데 그 상황이 안 됐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때 준 혜택을 걷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준 혜택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지금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들이세요. 그게 기초연금이고 노령연금이고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 이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월 4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거줄 아십니까? 국민연금 10년 내보세요. 월 40만 원 받으실 수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평균 소득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10년을 넣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연금을, 국민연금을. 지금 뭐 청년이고 중년이고 장년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그냥 그 어떤 자산이나 소득이 그 이하인 어르신들은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적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왔던 어르신들, 중장년층들은 야 나는 돈을 계속 내왔는데 못 받고. 나는 38만 원 받는데 내가 가난해지면 40만 원 받네? 공정한가? 이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초연금 월 40만 원 임기 내 인상 약속 이거는 본인 지지층에 대해서는 챙기겠다.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60대 후반 이상 70, 80은 다 챙기겠다. 청년과 중장년층은 갈라치기 하겠다. 중장년은 보험료 확 올리고 게다가 자동 안정 장치까지 도입해서 덜 받게 해줄게. 너희들은 나한테 표 안 줬으니까. 네. 너희들 40, 60 초반까지는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야. 청년들은 잠시 속여. 네. 차등으로 너희들은 내는 속도를 줄일 거야. 네. 하지만 뒤에 뭐가 있냐?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65세 이상에서 얼마를 받게 될지는 몰라. 왜냐면 윤석열은 그때 없어. 없어.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안 져도 되는 나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윤석열한테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네. 또 하나 보이는 게 이제 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크게 전문가들이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크게 그냥 나누면 첫 번째가 이제 소득 보장, 그러니까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은 소득 보장파가 있는 거고 재정 안정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게 국민연금으로 소득 보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축이 있고 또 한축에서는 이 기금 소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안정이 더 중요하다. 요런 이제 생각이 있고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앞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합의를 이제 할 때에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축과 더 내는데 그냥 받은 대로 받자라는 똑같이 축으로 받자. 그렇죠. 그게 두 개로 이제 나눠진 거고 실제로 근데 재정 안정파의 주장은 더 내고 덜 받자가 있는 것이고 원래는 그다음에 소득 보장파의 주장은 지금대로 내더라도 더 받자가 있는 것이고 극단화하면 이렇게 원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잠깐만 요 이해를 할게. 그 국회에서 합의했던 안들은 어떤 안이라도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분열하고 갈등을 책동하는 안이 아니야. 그 그냥 얘기인데 순수한 안이야. 그게 네.
그 얘기가 결국 그래서 지금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가 국회 그 합의할 때 다 붙은 거예요. 그 두 가지 주장이. 그렇죠. 다 붙어가지고 결국은 소득보장파에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결론이 그렇죠. 난 겁니다.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론이 나온 거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 보면은 앞서도 쭉 정리를 해드렸지만 재정안정파 쪽으로 다시 기울어진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자동 안정장치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대별로 이 연금 이 속도와 이 액수를 이 차등화하겠다라는 얘기도 결국은 재정안정파에 가까운 얘기인 거잖아. 이 얘기도 왜 차등화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기금 고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기울어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얘기하면 반발하겠죠 한쪽에서. 그렇죠. 반발을 할 것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뭘 딱 넣어놨냐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자 이걸 딱 넣어놨어요. 이건 그렇죠. 뭐냐면 네. 요거는 소득 보장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득 보장 쪽에서 이 자꾸 기금 고갈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소득 보장을 자꾸 얘기하면은 기금 고갈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연금이 펑크가 난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법에다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해라. 이거를 요구해 왔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싸워야 됩니다. 소득 그렇죠. 보장파하고 재정안정파가 다시 처음부터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 국민들이 이것 가지고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지금 브리핑이에요. 그러면 이 연금 이 개혁을 내놨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실현이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논의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논의하겠죠. 아니야. 이거는 김건희하고 본인 지키기 위해서 3년 동안 이거 가지고 싸우라는 이야기야. 아, 이거 진짜 연금 개혁은 안 나쁜 하고. 인간이에요. 정말 저는 나쁜 인간이라고 봅니다. 무책임하고 사악한. 예, 정말 인간이고. 사악한 인간입니다. 이거는. 저는 연금에 대해서 제 네.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뭐 모수개혁, 뭐 구조개혁 뭐 얘기들 많은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이 아마 더 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젊은 층에서 아마 더 그럴 거라고 봐요. 우리는 젊잖아요. 네, 우리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우리가 공적 자금 같은 거 부실 기업들 살릴 때 잘 고민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죽일 기업은 죽여야 되는 거고요. 살릴 기업은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경제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게 맞는 기업인데 거기다가 돈을 쏟아부으면은 살리지도 못하고 돈도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연금에 대해서는 딱 그 꼴이라고 저는 봐요. 이 연금제도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했죠. 근데 그 전제가 다 틀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인구를 2명 정도는 애를 낳겠다. 그 계산법으로 다 해놨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한 40년 지나니까 0.7년. 출산율이 0.6인데 이제 앞으로 0.5, 0.4로 제로로 수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어떤 머리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간에 논쟁이 붙으면 이거 완전히 양보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절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떤 대안이냐면 연금제도의 실패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제도는. 그걸 인정해야 저는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고 그럼 실패했으면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연금제도는 지금 의무가입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의무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권을 국민에게 줘서 네. 지금 재정 상태와 이 현실을 알려주고요. 믿고 가겠다는 사람은 계속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불신이 큰 사람들은 나올 수 있는 권리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가가 다 같이 죽자. 우리는 거의 무슨 전체주의예요. 이것도 연금 전체주의. 다 죽자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시간만 끌고 시한폭탄을 언젠간 터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대안이 뭐냐. 연금의 실패를 인정하고 선택권을 줘서 탈퇴를 열어주자. 그리고 저는 연금의 기능이라는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기능은 어르신들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필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자리가 없습니다. 무인화가 돼가지고 지금 셀프 주유소 도입되니까 주유소 알바할 자리도 없어요. 그럼 젊은이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럼 저는 젊은이들은 돈만 일단 내고 나중에 받을 거야 라고 신기루로 속일 게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해서 미래 일자리, 국가가 일자리 더 늘릴 수도 없다. 한계가 있다. 무인화된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에는 제가 반대하지만 기본소득 개념을 저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맞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전 이걸 뭐 제 나름대로는 뭐 동행소득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 식의 기본소득 개념을 구조개혁과 저는 맞물리게 도입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도 연금에 같은 기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연금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본소득의 개념을 저는 뭐 동행소득으로 부르든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소득. 그걸 저는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구조개혁이 뭐냐? 노동개혁과 복지개혁과 연금개혁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마트레이드식으로 전 국민에게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연금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을 수혜를 줘야 된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없어져가지고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만 먼저 연금 받겠다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돈만 내라는 식으로 구조개혁을 가면 전두환 대통령이 도입했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하늘과 땅같이 아예 전제가 다 바뀌었다. 전 이걸 좀 전제하고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연금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오늘 말씀에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많죠.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이거 더 큰 문제거든요. 왜 그게 더 큰 문제냐면 네. 그거는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가잖아. 부족분을 지금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런 말도 쏙. 근데 다 그거는 빼지. 안 해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좋겠습니다. 60살부터. 최고다. 와. 근데 저는 네. 공무원 연금이 지속 별정직을 오랫동안 하셔갖고 그렇군요. 네. 좋겠습니다. 공무- 너무 부럽네. 근데 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지속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80 조금 넘어서 우리나라 네. 평균 수명 산다고 하면은 제가 낸 금액의 3.5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겠냐고.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 그런 네. 식이지. 그래서 특히 이거는 군인 연금은 더 그런 세금으로 그렇지. 메꿔주니까. 그렇지. 네. 군인 공무원 연금을 손보지 않고서는 네. 우리나라 재정도 파탄나고 네.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뭐야 나보다 5배는 더 받네.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GDP의 한 1% 정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또는 이제 공무원이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과 통합하자. 국민연금을 통합하자. 어차피 그쪽에 국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논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그런- 없어 지금 여기.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난리. 더 골치 아파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이 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한테 유리한 거를 계속 불리한 걸 계속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KBS에서 월급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제일 많이 낸 축에 속해요. 직장인들 중에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더 떼가고 네. 그 사람들한테 덜 줍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한테 더 떼가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나 우리 사회의 상위 10%들한테만 유리할 뿐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들한테는 불리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불리한 거는 계속 실시해야 된다. 아니 저는 그래서 금투세도 찬성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네. 전 앵커님 말씀이 맞고 저는 네. 그건 굉장히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소득 재분배는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걸 연금을 통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조세제도를 통해 가지고 전 소득 재분배 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연금의 문제는 연금을 놓고 지금 솔직히 해결할 수 있는 이거는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왜냐면은 실패한 제도를 가지고 계속 쥐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지금 대통령도 계속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실패한 제도를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용기가 필요하겠지만은 용기를 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용기 내야 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대안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구조개혁과 맞물려서 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니까요. 지금은. 미래를 보고 야 30년 뒤를 기억해.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다 뿌려대면서 무슨 30년 뒤를 얘기를 해요.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대에 일자리 우리나라 무인화 비율이요. 전 세계에서 1위인 거 아시죠? 몰라요. 우리나라가요. 무인화되는 비율이 세계에서 1위예요. 일자리가 없다니까요. 택시 운전도 이제 못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도 않지만은 이제 자율주행차 들어오면요. 택시 운전도 못해요. 뱅크 텔러도 없어요. 이제 다 ATM기가 되고 주문기도 키오스크가 다 하잖아요. 결제도 이제는 캐시어도 없습니다. 다 가서 그냥 카드 긁는 거예요. 심지어 뷔페 가면요.
요즘은 무인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치웁니다. 그리고 롯데리아도 그냥 무인으로 제작부터 먹는 것까지 치우는 것까지 다 기계가 해요. 완전 올 무인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대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연금의 기능을 좀 더 전 국민으로 좀 확대하는 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평론가는 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것도 생각. 이제 모르죠. 대체될지. 평론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시간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 말은 수가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가 올린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연금은 아까 지금 덜 받아라는 이야기고 개선하겠다는 거는 수가 올린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경직된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장년층의 임금을 깎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런 이 말에 속지를 마세요. 개선하겠습니다. 요거는 안에 있는 뜻이 다 깎겠다. 네. 깎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아까 의료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신인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전공의와 PA 간호사 중심으로 PA 변호사래. 예. PA 간호사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 어떤 의식이냐면은 IMF 당시에 IMF가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게 원래 전공의들이 너무 많고 이 전공의들이 대형 병원에 고용돼가지고 착취당하고 있고 그러한 체계가 뭔가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이 다 없어졌으니까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원래 가는 게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응급실이 위기다. 지금 며칠째 말씀드렸는데 응급실도 경증 환자들이 맨날 응급실 와가지고 이거 동네 병원 안 가고 응급실 오는 게 문제다. 그 이번 기회에 응급실을 막 셧다라고 그러면은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고 싶어도 못 올 거 아니냐. 그게 응급실이 정상화되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망가뜨려서 정상화를 시킨다. 그렇죠. 이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는 사고냐.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신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주옥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하나 전해드리면서 예. 이거 진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다. 예. 신금을 울리겠습니다. 네. 예.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예.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알 수 있을 것이다.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앞잡이를 하면서 국민들 힘들게 하는데 많이 가담을 했다.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25 때 사셨나? 서북 청년단 단장 스타일이라니까. 무서워.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가야 되는데 예. 저는 오늘 그 모두 말씀 자료랑 기자회견 거를 다 못 믿겠어요. 한마디로. 그렇지. 왜 못 믿겠냐면 예. 그냥 상징적인 건데 예. 당정 갈등 없다. 문제 없다. 예.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은 만찬을 취소하고 이뇨한 위원장이 의료 대란 이거 대책 세워야 된다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연락해가지고 너 입당으로만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못 믿겠어요 한마디로. 김건희는 최상병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 수사는 첫째, 수사 잘 진행되고 있다. 둘째, 외압에 실체가 없다는 건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웃기고 있네. 수사도 안 했는데 확인이 됩니까? 800에 수사도 안 7070은 너가 전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이 질의응답에서 나온 주옥 같은 말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 저근데 안타깝다. 보면은 저도 두 개만 있는데 뉴라이트 짧게 뉴라이트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 모른다. 짧게 두 개만 써놨으니까 예, 짧게. 알았어. 뭐 당정 간의 이견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자유민주주의 다양성이다 이런 소리를 하셨던데 네. 아니 그런 분이 그러면 1년 전에는 왜 내부 총질이라면서 내부 총질하는 대표 없으니까 당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을 왜 그렇지. 했으며 그러니까 내부 총질 개념 설명하시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왜 조사했냐 제3자 공간에서 했더니 임의 조사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의 조사는 맞아요. 근데 네. 우리는 보통 임의 조사 어떻게 받느냐? 다 네. 검찰청 가서 봤죠. 얼마 그 전에 우리는 임의 조사 갔다 왔죠. 임의 조사 우리도 맞는데 안 오잖아요. 네. 우린 영장 치고 잡아갑니다. 그렇지. 근데 김건희는 네. 제3의 장소에서 받는 걸 임의조사 개념으로 포섭시킨다? 네. 이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진짜 화가 나네. 이거 화나고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탄핵시켜서 빨리 끌어내는 잡으러 거예요. 갑시다. 차 아. 갖고 왔죠. 헛소리만 하고 차 최근의 갖고 정치 왔어요. 분석. 대통령님 네. 사랑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저는 반윤석열 세력입니다. 예, 반윤석열 신인규 세력.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반윤석열,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씨. 예,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